BOJ에서 금리 인상 발언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다시 한번 악몽이 되살아난다. 후폭 제목은 무서운데 어제 그제 빠졌다고 하지만 사실 작년에 우리 NK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공포감에 비하면은 일상적 조정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엔화 낮은 걸로 일본 국민들도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던져서 반응이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할 가능성도 높고 안 한다도 조만간에 하는 거는 기정사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일본은 그렇더라고요. 예고를 해놓고 액션이 취하는데 지금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그쯤 가서 당장 이번이 아니라 이제 우리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또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되게 슥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날 만약에 일본이 빠지게 되면 저희도 빠집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정치권에 불려가서 BOJ 총재 호되게 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좀 스탠스가 변한 게 액션 취하기 전에 뭐 2, 3주 전에 미리 조금 언지를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미 시그널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후폭풍 있으면은 매수 기회죠. 땡큐라고 하면 저는 매수 기회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시장이 빨간불 왔어도 뭔가 요즘에 약간 아까 잠깐 이야기 들었는데 텐션이 좀 떨어진 느낌 같아요. 약간 좀 재미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재료들도 없고 저도 그걸 느끼는 게 아침마다 텔레 살 때 요즘 할 말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내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전체적으로 시장의 텐션이 떨어진 것 같은데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게 그 한의원님처럼 이제 그 시장을 이렇게 뎁스 있게 보기보다는 이제 일일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투심이 좀 약간 회복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 그 이유는 이제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또 이제 비트코인이 또 이제 반등하면서 위험자산 선언상이 좀 커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원래 이제 시장의 투심이 안 좋을 때는 좀 악재로 인식되는 뉴스에 반응을 굉장히 민감하게 하고 호재에도 민감한데 제가 뭐 너무 단편적인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제 이제 그 내년도부터 이제 그 법인세를 1% 인상한다는 국회 본회의 통과됐는데 이 정도면 반응이 있을 법도 한데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물론 22년도 인한 거 인상한다고 했지만 어쨌건 세금 올린다는 건 좋은 뉴스는 아닌데 그런 것도 제가 볼 때 전혀 나쁜 쪽에 약발이 안 먹히는 걸로 봐서 저는 전체적으로 약간 조금 기대감이 이제 있지 않나. 오늘 뭐 고용 보고서 발표도 있고 다음 주에 FOMC도 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장밋빛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예. 악재의 무딘 반응을 보면서 투심이 회복이 되는 건가라고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셨다는 말씀이셨고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흘러가는 대로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영하게 입고 오셨어요? 뭐 오늘? 대학생 포즈를 하고 오셨네요? 오늘 위원님과 좀 맞춰봤습니다. 맞추자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오니까 비슷하게 입었더라고요. 추운 날엔 니트죠. 그럼요. 왜 니트를 안 입으셨나요? 이렇게 추운 날. 혹시 내복을 입으셨나요? 저 대답할 기회 좀 주세요. 그냥 뭐라 제 내복 보여요? 네, 아닙니다. 예, 내복 입을 나이가 온도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내복보다는 시장의 뜨거움으로 오를 하자. 지난주에 위원님 안 계셨잖아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시장 계속 흘러내리고 안 좋았을 때 터닝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바닥을 정확히 예견하셨네요. 거기까지 안 갔나요? 예. 뭐 그냥 그냥 하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때려 맞춘 거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걸렸다고 생각되는데 역시 겸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반등은 시도하는데 반등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10월달하고 9월달에 너무 뜨거운 걸 경험하다 보니까 거기 지금 다 반등은 그렇게 나와야지 추세는 그렇게 나와야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것도 반등입니다. 그냥 삐질삐질해서 올라가지만 한번 이제 중요한 저항 때 한번 툭 터치하고 약간 쉬고 툭 터치하고 쉬고 그게 아마 한 4,100선 그 넘어서까지는 계속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대신에 그냥 저점을 높여간다라고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툭툭 거리는데 이 상황 쪽에서 이제 많이 빠진 것들이죠. 솔직히 지금도 조방원전 이런 살벌하게 빠졌죠. 이런 거는 솔직히 지금도 해봐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쯤 이제 이쪽이 안 돌아서면 반도체만 혼자 가지고 뭐 주구장창 오른다고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요. 큰형 혼자 모든 세상의 짐을 다 끌고 자 가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좀 도와주고 박수 쳐주고 같이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럴 만한 섹터들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런 부분으로 같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또 위원님의 방산도
좀 힘내셔야 됩니다. 예. 살짝 요즘 장이 그거 같네요. 그 김 부장 후반부들. 그래요. 전반부에는 김낙수 부장 혼자서 다 먹여 살리고 이러다가 후반부에 가면 이제 다 가족들 다 같이 세차장에서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딱 그런 장세 같습니다. 스포 그만하시라고 네.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냥 버틸 건 버티고 또 이제 요즘 보게 되면 코스닥도 이제 막 아까 오늘도 마이너스까지 났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났다가 종목이 변동이 오늘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엄청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무조건 바이오 안 봐보다 나는 변동을 한번 즐겨보자. 오. 우리 민수 대표님이 그러셨겠죠. 네, 한번 그래 보자 그러면은 그게 충분한 보상도 주는데 중요한 건 잘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럴 때마다 변동을 살아갈 만한 이제 패턴들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일단 조금 신경 쓰면 매매도 되는 장, 근데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장 흐름 어땠는지 항상 보여주시는 그 장표 보면서 어떤 업종에 좀 기대감을 실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2번 연속으로는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시켰으니까. 근데 건설주가 올랐어요? 네, 건설주가 혹시 막 그것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건설이 약간 들어왔네. 그 미확인 보도 소식 그거보다 이제 그건 잘 모르겠고요. 표면적으로는 교통건설 교통부 국토교통부 쪽에서 건설 1차관님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화여대 교수님이시긴 한데 이분의 스타일이 약간 좀 이제 공급 확대 쪽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만한 인물이 아니냐 이런 쪽에서 솔직히 건설주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부동산 막 그 거래 없이 막 가격만 올라간다고 해서 건설주 못 올라갑니다. 공급 확대죠. 이게 컨트롤 타워 바뀌고 뭔가 좀 살짝 흐름이 나오게 되면 혹시 이쪽까지. 그러니까 오늘 건설주 중소형 쪽에서 3개인가 4개가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PBR을 보게 되면 0.13 한신공영. 네. 또 하나가 상지건설 0.22 뭐 이렇고 0.2, 0.3 거기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근데 뭐 돈은 최근에는 실적 안 좋아졌죠. 근데 거의 뭐 차트도 보세요. 쫙 이렇게 가다가 거의 애들 미끄럼틀 태워줄 때 여기까지 가다가 애가 여기서 벌떡 일어난 것 같은 이런 차트. 아빠 다음 어디로 가? 이러면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심리적인 게 좀 크죠. 네, 그런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섹터로 바로 갈까요? 그러면? 네, 바로 보여주시죠. 그거 하고 있었죠 지금. 네, 그래서 일단 수급을 잠깐 먼저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이틀째 이렇게 좀 착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착하게 그냥 계속 따박따박 가져오느냐가 이제 변동성을 키우냐 마느냐의 또 조건인 것 같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환율은 아직 시원한 변화가 안 나오거든요. 그나마 가상화폐가 돌아서서 그래도 이제 리스크 온 측면들이 좀 높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그러니까 돈 부족하게 되면 뭐든지 다 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도 던지고 뭐 다 한국 시장이 그래서 던진 것 같아요. 만만하니 개인들 장부를 쫙 들어서 받쳐주니까 어디 한번 쏟아붓을까 버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환율이 조금 좀 되기 시작해야 이들의 강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 MLCC 유리 기판보다 이거 잘못 기판입니다. 기판 쪽이 제일 강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다 MLCC와 기판을 아우르는 게 삼성 전기. 이게 제일 또 거의 이제 신고가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안 죽을 것 같은 느낌이죠. 다 뭐 쇼티지 뭐 나오는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인 것 같고 LNG 쪽들 오늘 오랜만에 좀 강세를 받았고요. 그동안에 많이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원자력도 전혀 반응 없다가 오늘 또 이제 미국에서 루트닉 상무장관이 돈 받은 거 한국하고 일본에서 받은 거 일단 원자력 고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탄력을 좀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기다리고 있던 거죠 이게 주가가. 그런 쪽이고 방산주도 참 눈물 나요. 이거 빠진 거 보면은 밑에서 양봉 2개가 뻑뻑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살려는 드릴게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내가 또 타이어주도 다시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다시 레벨업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오늘 여행 또 이제 이쪽들 같은 경우도 다시 턴하기 시작합니다.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한일령 장기화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이고 인터넷 쪽도 오랜만에 오늘 카카오가 좀 매수 들어왔죠. 외국인들 쪽에서 그런 것 같고 전력 설비도 결국에는
조선이 좀 빠졌는데 조방 원전 다 다시 들어오는 주주들 조금 회복을 했구나. 그렇습니다. 워낙 소외받다 보니까 좀 이 자리는 뭐 이런 쪽들 그래서 그렇게 갖고 로봇은 뭐 역시나 죽지 않는 테마인 것 같은데 약세 쪽은 어제 강했던 해운 쪽 살짝 또 눌림 나오고 어제 강했던 거 오늘 약했습니다. 그런 것 같고 미용기기 소비주 너무 힘들어요. 이쪽들은요. 엔터까지 이쪽은 거의 뭐가 미움이 박혔는지 전혀 최근에 제대로 못 움직인 것 같아서 한번 또 축 쳐주면 들어오긴 하는데 그 쳐지는 게 지금이냐 아직 모르겠어요. 이쪽은요. 너무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그 센터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뭐 월 중순으로 밀렸다라는 소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 뭐 장중에는 조금 약했다가 그래도 종가로 보면은 2년 4개월 만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아직 코스닥에 힘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향후에 좀 이쪽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건 일단 정부에서 코스닥 그 활성화 펀드나 얘기도 있었고 150조 원 규모라고 하던데 제가 볼 때는 뭐 좀 밀리게 했어도 그거를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오주들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ABL 바이오 좋은 소식도 있었고 또 1월달에 뭐 전통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도 있고 그런 기대감들도 있고 최근에 보면 이제 이제 내년 되부터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또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반도체도 보면 최근에 소부장이나 좀 중소형주 쪽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반등할 때 좀 더 세게 반등하는 흐름도 좀 보이고 뭐 그런 흐름들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 더 확실히 좀 세 보이긴 하는데 이게 그 참고 삼아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11월 4일 날 이렇게 뭐 11월 3일 날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11월 13일 날 이렇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밑에 이제 내일 이후의 흐름이 중요한데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면서 아직까지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뭐 아무래도 4,000포인트라는 그 마디 지수가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는 충분히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있는 이제 ADP 미국 고용주 발표하는 지수 그거가 어떻게 나오는지 민농업 고용지수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다음 주 FOMC에 영향을 좀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나오는 거랑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FOMC에서 이제 어떤 발언들이 나오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코스피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좀 그런 글로벌한 흐름에 좀 맞춰가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제 개별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그 오늘 고용지표 발표나 ADP나 다음 주에 FOMC까지는 조금 이제 그 차분하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대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이 반면에 또 이제 코스닥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11월 4일 날 이제 고점 찍고 그다음 또 한 번 11월 13일 반등 똑같이 두 지수 똑같이 했다가 보시면은 이제 완전히 이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코스닥은 그렇죠. 확실하게 이제 좀 약간 턴어라운드 그 차트상으로 턴어라운드가 됐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전 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코스닥은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나. 뭐 대신에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코스피 쪽에 우리나라의 뭐 주요한 회사도 다 있고 하니까 코스피가 더 가겠지만 최소한 연말 연초에는 코스닥의 강세가 상대적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수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 인덱스 투자, 코스피 ETF나 코스닥 ETF 중에 연말 연초를 대비해서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할 거다라고 보세요? 제가 지난번 11월 중순에 방송 나왔을 때도 코스닥 그 150 그 지수 ETF 레버리지나 뭐 중소형주나 뭐 소부장 하시는 분들 반도체도 괜찮지만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차라리 보시는 것도 소부장 이런 거 개별로 사는 것보다 그렇죠. 왜냐면 뭐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제가 댓글 보고 약간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소부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소부장을 공부를 해서 이게 그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은 해서 공부하신 만큼 수익을 거두시면 되는데 제가 만난 바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렇죠. 안 하는 게 생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게 아니라 시간이 없으시고 그렇죠. 시간도 없으시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귀동량으로 듣고 대충 방송 몇 번 보고 이거 사야지 하고 샀다가 보통 좀 안타까운 얘기면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이 그 좀 많이 있으세요. 대다수는 아닌데 사고 물리면 공부 시작해요. 사고 물리면 레포트 찾아보고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ETF나 코스닥 150 레버리지나 뭐 그런 관련된 ETF를 하시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시간 투자를 충분히 하고 내가 그래도 나는 개별 종목 공부해서 개별 종목에서 리스크 테이킹하면서 큰 수익 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울리면 공부한다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예전에 개별 종목 투자할 때 종토방 들어갈 때는 항상 뭔가 잘못됐을 때 들어가거든요. 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악플부터 쓰고 네. 좀 감정적인 쏟아내고 그다음에 또 그렇죠. 예. 네,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우리 센터장님께서 댓글을 확인하신다고 하니까 악플보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좀 예전보다 살쪘네 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팬이신 거죠, 그러면 매일 자주 보시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아시는 분 같은데. 악플이 무플보다는 낫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당해보면 무플이 나요. 악플보다. 예. 네, 우리 민수 대표님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외국인들이 이번 주 들어서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의미를 둬도 되는 건지. 지난달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14조를 코스피에서 팔았다고 해서 수급에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들 포지션은 트렌드가 그러니까 약간 기조가 그러니까 연속성으로 나오는 이 기조가 중요하지. 어느 날 뭐 계속 그 얘기 강조드리던데 외국인들이 뭐 선물 매도했다가 물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산해 가면서 지수가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뺐다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선물 옵션 자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그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항상 모든 게 다 베이시스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걸 가지고 다 조합을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모든 게 베이시스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현물과 선물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돼서 움직이는데 그걸 가지고 뭐 누적 선물 매도가 어쩌고 매수가 어떠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이들은 손해 볼 때가 있죠. 어떨 때 손해 보냐면은 이들은 예측되지 못한 강한 변동성이 커질 때 그때는 손해 봅니다. 그들도.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요. 뭐 저희 예측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뭐 갑자기 2008년 금융위기라든가 그때 외국인들도 손해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거기서 대손 충당할 때 보게 되면 엄청나게 크게 했다가 그거 가지고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레버리지 키웠던 게 망하는 지름길이 이제 그런 대마도 죽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그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지금 기조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렇게 벌려놨던 부분들을 점점 청산 들어가는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통 보면 저희가 이제 그런 건 있었어요. 연말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항상 현물이 선물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낫다? lower.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배당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그거를 배당락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병원화가 시키려고 그래서 1월달 가장 중요한 거는 12월달의 포지션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1월달 가봐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옵션 만기를 끝나고 나서가 이제 본격적인 변화거든요. 그런 차이를 보게 되면 지금은 그냥 뭐 과하게 벌려놨던 거 좀 정리가 들어가는구나 정도로만 보시는 게 제일 맞지 않나 싶고요. 이거 매일 선물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이 며칠 전에도 보게 되면 왜 음봉 3개 쭉 나온 날 있죠. 되게 불안했었어요. 그 코스피에서요? 예. 그러다가 양봉 딱 나오고 또 음봉이 쭉 나옵니다. 불안해요 왠지. 네. 그러니까 맞죠. 보고 있으면은 시장이 이러다가 또 12월 초가게 되면 그냥 우르르 무너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런 때 가서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좀 분봉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때 이제 돌리는 모습들 보게 되면은 빠지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쪽이 들게 되면 이게 거의 단기 바닥 아닐까 이렇게 이제 베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좀 종합해서 보시는 게 좋지 단순하게 포지션만 가지고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하방이네 상방이네 이렇게 했다가 저기 지금 여기 못 들어오고 밖에서 주식은 하고 싶은데 돈은 없이 다 날리지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봤습니다. 파생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포지션은 그냥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물 말고 현물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14조 매도한 게 사실상의 그냥 이들의 순매도는 일단락된 금액으로 좀 보면 될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급해서 판 것 같고요. 그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인데 거기다가 돈 없는데 여기다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까지도 안 되는 이제 금리 동결로 간다 그러면 가뜩이나 뭐 QT는
폐지 그러니까 이제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네. 예, 그런 쪽에서 뭐 돈 나올 구멍 없이 그렇게 되면은 자기네들은 거의 현금이 보니까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평균 현금 비율이 2%였대요. 네 맞죠. 네.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이러다 만약에 혹시나 경로가 자기네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 그냥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만드는 과정 쪽에서 그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는 뭐 지나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상황에서 그래서 걱정되는 거는 혹시나 환율이 다음 레벨로 튀면 어쩌나 이제 이런 걱정은 있는 거죠. 그때는 500원대 말씀이시죠. 그때 뭐 항상 반드시 아니면 그렇게 안 되리란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하죠. 지금 그 저희가 환율과 관련한 어떻게 매크로 쪽으로 좀 질문들이 넘어갔는데 네. 다음 주 뭐 FOMC 뭐만큼 중요해진 게 갑작스럽게 중요해진 게 그 다음 주에 있는 BOJ 회의라는 거죠.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시장이 고생하긴 했는데 맞아요.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한다면은 뭐 실제로 폭풍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이게 사실 작년에 우리가 NKD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얘기를 처음 듣고 엄청나게 시장에 충격이 빠졌지 않습니까? 작년 8월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그날 제가 휴가를 가 있었는데 이제 그날 이제 이 얘기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사이드카도 발생하고 이제 서킷까지 걸리고 네. 제가 이제 폭락은 제가 항상 쉴 때 쉬지 말라는 뜻인지 제가 쉬시면 안 되겠네. 2020년 저점이 언제냐면 3월 19일입니다. 제 생일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도 이제 휴가가 있는데 그날 이제 NKD 청산 나오면서 쭉 빠지고 했는데 네. 사실 작년 생각하면 그 뉴스 썸네일을 보면은 이제 그 뉴스 보면 이제 헤드라인들이 다 그 BOJ에서 이제 금리 우에다 총리가 금리 인상 발언하면서 NKD 트레이드 청산이 다시 한번 악몽이 되살아난다. 후폭 제목은 무서운데 사실 뭐 한 의원님께서 어제 그제 빠졌다고 하지만 사실 작년에 우리 NKD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공포감에 비하면은 일상적 조정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럴까? 원인은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해 보건데 네. 왜 이렇게 시장이 흔들렸을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NKD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나왔음에도 시장이 별로 안 흔들릴까? 네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뭐 미국 국채금리 다시 4% 조금 올라오고 했는데 사실 4% 조금 올라온 거고 그 시장도 조금 빠진 건데 미국도 3대 지수가 빠졌다고 하는데 해봐야 다 약보합 정도로 끝났던데 그렇죠. 이게 보니까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이 좀 약했던 게 네. 이제 다카이치가 총리가 이제 되고 나서 갑자기 유동성을 풀면서 이제 엔화가 약세면서 원화가 약세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은 원화 약세도 끝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엔화 약세에 연동돼서 원화 약세가 됐으니까 그렇죠. 예. 만약 금리 인상했을 때 엔화 강세가 되면 원화도 강세가 그렇죠. 어느 정도 엔화 약세에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게 뭐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신이 회복돼서 긍정 편향으로 해석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NKD 트레이드라고 하면 이제 N을 빌려서 무조건 주식 채권 산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일각에서는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사서 미국에 투자를 했다든가 인프라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NKD 트레이드가 금리 인상에도 바로 청산 못하는 엔화 자산들이 있다는 거죠. 주식 채권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주식 채권만 갖고 있어서 무조건 다 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청산하지 못하게 투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청산이 안 될 거다. 라는 의견들도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몰라서 당했던 거고 이번에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후폭풍이 심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생각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 NKD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좀 크게 반응을 안 보이지 않나 싶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미국 시장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시장도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일본이 기준금리를 뭐 올려도 제가 볼 때는 기조적으로 계속 올릴 수는 없어요. 일본도.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금 워낙 저금리 거의 제로금리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두 차례 올린다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NKD 트레이드 청산 같은 후폭풍을 크게 몰고 올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만약에 그 19일 날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폭풍 자체는 별로 없을 거고 이미 일본은행 총재 우에다 총재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이미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주식시장은 다 선반영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뭐 크게 후폭풍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전략적으로 나 금리 올릴 테니까 너네 준비하고 있어 미리 언지를 준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뭐 이창용 총재님도 항상 이제 그 동안 보면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을 잘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최근에는 뭐 정치권 진출하기 위해서 너무 뉴스에 나오시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의견들이 시장에 있습니다만 뭐 그거는 뭐 그분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네. 어쨌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 총재들의 발언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 선제적으로 예방 주사를 맞춰주는 뭐 파월 의장도 약간 그런 것처럼 저 그렇게 선제적으로 은행 총재들이 말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시장이 반응을 1차적으로 했으면은 그 반응을 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믿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인사이트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게 130대 후반 때부터 이렇게 쭉 진행될 때 엔화가 환율이요. 엔화가 이렇게 쭉 강화될 때 플레이를 못했대요. 불안해서 위쪽이 터지다 보니까 거기다 계속 쫓아갔다가 갑자기 또 엔화 강세 나오게 되면 이거 그대로 당하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설정이 제대로 안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큰 걱정을 안 한다고도 나올 물량이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항상 당해봐야 하는 거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런 걸 외계인도 몰라요 이런 건요.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도 우리 센터장님과 비슷하게 BOJ 금리 인상이 가져올 후폭풍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은 하시지만 만약에 그날 시장이 좀 흔들리면 그때는 매수 시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실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금리 인상. 그냥 느낌. 저 일본에 간 적 제가 언제 갔더라 일본에 마지막으로. 근데 일본에 갔다 온다고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를 알 수 있나요? 그래도 일본어 막 들리고 그러면은 현지에서 이제 들리는 정보라고. 그렇죠. 그리고 몸짓과 그만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 항상 보면 일본은 그렇더라고요. 예고를 해놓고 액션을 취하는데 지금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쯤 가서 당장 이번이 아니라 이제 우리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또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슥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큰 충격 없을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해서 그날 만약에 일본이 빠지게 되면 저희도 빠집니다. 그때 단기 충격들은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기회로 활용했는데 돈이 없겠네요. 그때는 또 그래서 항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냥 현금은 갖고 다녀야 됩니다. 이럴 때. 그래서 그냥 포지션은 짜놓고 그다음에 현금은 계속 그런 유사시를 대비해서 갖고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항상 강조드리는 거 인간관계. 인간관계? 돈 빌리라고요? 현금 없을 때 돈 빌리려고요. 아니죠. 돈 빌려 그런 거 말고 인간관계입니다. 그거는 내 동원 능력은 주변 인간관계에서 나옵니다. 김민수 대표님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해진 것 같습니다. 혹시 같이 현금 대여를 제가 연락 좀 드리려고. 저는 이제 존경하는 김민수 대표님께 감히 제가 그 속된 말로 엉길 수 있는 레벨도 아닌데 저는 솔직히 다음 주에 일본은 금리 인상 할 것 같고 만에하다 안 해도 저는 조만간 할 거는 거의 확실시돼서 보는 게 만약에 던졌는데 시장이 충격이 크다 그러면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던졌는데 괜찮았거든요 시장 반응이. 그러면은 일본도 이제 금리 인상 좀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일본이 그 엔화 낮은 걸로 일본 국민들도 너무 지금 많이 좀 피해를 많이 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번 던져서 반응이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할 가능성도 높고 안 한다도 저는 이제 조만간에 하는 거는 기정사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봐야 많이 못하기 때문에 민수 대표님 저의 공통 의견은 해도 시장 충격은 크지 않지 않겠나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지영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네, 저도 그 센터장님 비슷한 생각인 게 이미 시그널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8월달에 그렇게 고생을 한 다음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정치권에 불려가서 BOJ 총재 호되게 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좀 스탠스가 변한 게 액션 취하기 전에 뭐 2, 3주 전에 미리 조금 언지를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어차피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거 감안해서 저희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후폭풍 있으면은 매수 기회죠. 땡큐라고 하면 저는 매수 기회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역시 결론이 같아도 역시 설명이 퀄리티가 다르네요. 아닙니다. 세 분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 항상 유익한 리포트를 좀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오늘은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디램 관련해서 저희 인사이트 좀 나눠주시죠. 네, 그들의 인사이트지 저는 그냥 뜯어온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 오늘 아침에 나왔던 건데 WWF인 줄 알았어요, 이거. 저도 처음에 헷갈렸어요, 저거 보고서. 좋아하시네요, 우리 센터장님. WWF가 뭔데요?
헐크 호건 뭐 이거 뭐 레슬링 WWE죠. 요즘엔 WWE 얼티밋 워리어 이런 사람들. 예. 돌아가셨죠? 예, 돌아가셨죠. 그 더락 이런 거 혹시 그만하겠습니다. 예. WFE예요. WFE. 이게 웨이퍼 펩 장비 약자군요. 예, 웨이퍼 펩 이큐먼트. 발음 봐라. 예, 죄송합니다. 네. 이쪽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 다르게 새로운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 잘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소부장에 대한 아이디어도 같이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망은 내년 전망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그 낸드는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낸드 투자 안 한다는 쪽이겠죠. 그럼 그쪽 TG는 더 나겠네요. 빙고. 그렇게 보는 거죠. 보게 되면 내년 2027년까지 전망을 했는데 지금 기존보다 더 올렸습니다. 1,450억 달러. 그래가지고 계속 올해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계속 오파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더 업사이드를 더 크게 보고 있다는 쪽으로 보는데, 그중에서 D램 가장 많이 증가하죠. 파운드리나 로직보다는 이쪽이 더 많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도 투자를 하기는 하는데 이쪽에서 변화가 이제 다른 것보다 D램 쪽을 더 많이 신경 쓴다. 왜 이렇게 나오냐면 HBM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신경을 써야 돼. 이번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1C, 1A, B, C 중에서 C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공정 전환까지 강화시키면서 그쪽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쪽들이죠. HBM3 안 파는 것보다 우리 보여줬지? 그러니까 이 정도야라고 해서 가격 막 싸게 팔고 그럽니다. 지금 그거는 거의 뭐 이제 내가 했으면 다 할 테니까 이런 쪽에서. 그런데 HBM4 준비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들어갈 때 이제 내년에 흐름 보게 되면 막 그 LPDDR5 이런 거 막 엔비디아가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다 DDR로 압축돼서 뭔가를, 그러니까 효율을 높여서 그런 거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가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변화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D램은 새로운 투자 사이클에 진입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성장률은 내년이 제일 크고 살짝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뭐 두 자리 숫자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비트 그로스가 거의 25%. 야, 이거 보지 못한 숫자들입니다. 해봐야 한 자리 숫자 정도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25%라뇨.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일단 보수적이었던 게 이제 가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 보게 되면 적극적 투자 전환 필요입니다. 예, 근데 이걸 잘 보셔서 그러면 투자가 확대되네.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제 사이클이 끝났네가 아니라 적극적 투자 전환 필요 좀 해주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네, 안 그러면 이거 쇼티지 가속화되는데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낸드는 그 투자도 안 하는데 SSD 쪽으로 계속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을 보게 되면 훨씬 더 큽니다. 이쪽들은 거의 그냥 이거 나중에 우리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쪽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YMTC 이쪽들이 절반은, 신규는 거의 YMTC가 절반을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그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낸드는 어차피 그렇게 기대 안 하던 건데 오히려 중국 쪽들이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쪽이고 나머지는 그냥 유지한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또 파운드리 로직은 생각보다 성장은 하는데 그만큼 TSMC에 대해서 집중된 것 정도, 그밖에 다른 쪽으로 뭐 벗어난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이쪽은 TSMC가 다 알아서 하네. 그렇게 해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강세 시나리오는 일단 불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낸드 투자도 추가를 하겠느냐 뭐 이런 쪽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거의 일단 지금에서 지금 그 아까 보셨던 D램 쪽들이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파운드리 쪽 로직 이런 쪽에 확대가 되긴 하겠는데 지금 메모리 수요 증가가 계속 또 되고 있다가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못 따라온다는 쪽들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장비 업체들 얘기 나오는데 또 이게 여기 끝이죠. 예. 이쪽 분위기 보게 되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주가 요즘 보세요. 그냥 탁 터내가지고 신고가 막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다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지금 매출 추정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약간 TSMC, 하이닉스, 마이크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왜 어디 갔죠? 네, 근데 투자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D램이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아마 아까 보셨듯이 삼성전자는 공정상으로 들어가고 있고, 하이닉스도 아마 투자 확대로 쪽으로는 안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선. 그래서 투자 확대가 아니라 공정 전환 쪽으로만 계속 그래서 관리해 나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커 올라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업황 좋을 때 설비 투자 강하게 한다? 몇 번 당했거든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상황들이 생각보다 쇼티지가 오래 갈 수는 있다. 이거는 염두를 하시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가격만 계속 올라가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든 사야 되다 보니까 Q는 따라오겠죠. 억지로. 그러다가 아유 포기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가격만 올라가고 Q가 못 따라오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그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냥 예전처럼 공정 전환하는 거 말고 네. 신규 투자 증설도 할 가능성 높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다고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해서 이제 펩 무슨 두세 개 팡팡 늘려가면서 이렇게 애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은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은 생각보다는 네. 재미가 없을 수가 있겠네요. 빙고입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들은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감 때문에 쭉 올랐다가 이렇게 쭉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또 센터장님이 매매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들이 그러니까 본격적인 장비 싸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정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그러면 어차피 업황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바빠요. 바쁘면 나눠줄 것들이나 아니면 HBM은 계속 또 신경을 쓸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관련된 쪽들의 변화가 오셋이죠. 예, 이쪽들에 대한 변화로 테스트 검사 장비 이쪽들로 제일 또 많이 챙겨보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갑자기 별로 한 2, 3년 동안 매출도 안 나오고 정체돼 있다가 이번 4분기부터 갑자기 이제 딱 턴하는 업체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업체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업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테스트 검사 장비 쪽에서 많이 보일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이고 얘들은 수혜구나 해서 딱 돌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판은 이제 그만할게요. 기판 얘기는 너무 기판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센터장님?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어떤 거요? 기판? 증설을 다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항상 증설했다가 사이클 끝나고 그것 때문에 물량 남아두면서 할인해서 팔고 그러다가 이제 버블이 끝난다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도 얘기하는데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그런 쪽에 있는 당사자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저도 민수 대표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는 게 지금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다. 확실히 최대한 지금 수익이 나올 때 너를 확실히 땡겨놓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아직 그 AI 쪽의 캐펙스 투자 사이클 끝나지도 않았고 디램 쪽도 이제 업황 제대로 돌아섰는데 증설해서 더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전처럼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어떻게 보면은 추세적인 성장 사이클의 업황이 들어갔다면은 그런데 지금 계속 버블 논쟁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이제 증설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망설여지겠죠. 많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고 또 삼성전자가 이게 결이 좀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하는 거지 선두적으로 뭘 하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하이닉스가 증설하면 따라갈지 모르겠는데 하이닉스도 또 지금 이미 자기가 과점적 지위를 HBM에 지니고 있었는데 여기서 내가 굳이 증설을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서 약간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증설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증설 딱 하니까 다음 1분기, 2분기 그냥 쫙 내보낼 수 없습니다. 2, 3년 걸려요. 증설하고 공장 짓고 거기다 팹에다 갖다 라인 깔고 최소 2, 3년 걸리는데 이들이 자신 못하는 거는 지금은 저희가 다 그렇죠. AI 때문에 살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만일 하나 그런 막대한 천문학적 돈이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그 정도까지 안 나오고 꺾여버린다.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그대로 안기는 제가 보기엔 차라리 그냥 즐기자.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서. 하려면 차라리 1, 2년 전에 진작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 이제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거기 아시잖아요. 그 무슨 전기 끌어오는데 그 앞에 그 사람 그분들하고도 송전탑 짓는데도 거기 말 많고 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오래 걸린 거거든요. 그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누가 주도를 해서 정부가 주도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또 정부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그 증설한다는 얘기가.
그 국내 범용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긍정적인 이슈가 될 만한 소식이 또 하나가 있는데 아마존이 차세대 자체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 칩 상용화에 전격 나선다라는 뉴스 혹시 들으셨나요, 센터장님? 네. 네, 이게 최근에 구글이 제미나이 3를 이제 내면서 아마존마저 여기에 가세가 되고 경쟁 체제가 이제 3자 구도가 될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이게 사실 절대적으로 저는 구글이나 아마존처럼 현금이 많은 기업이 일단 유리하다고 봅니다. 네. 유리하다고 자기 돈을 쓰니까 네. 유리하다고 보고 일단 오픈 AI 같은 데는 이제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많이 하긴 했지만 사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이게 또 역시 뭐 적절한 얘기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엔론이 망할 거 아무도 몰랐고, 그렇죠. 예, 그 베어스턴스나 리먼 브로더스 파산할 것도 아무도 몰랐고 망할 때까지는 몰랐죠. 알았으면 다 대비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오픈 AI가 이제 먼저 개척해 놓은 시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봤던 구글이 보였던 행보를 생각하면은 구글이 진짜 어마어마한 기업이거든요. 구글이 이번에 그 제미나이 3에서도 저력을 보여줬던 것처럼 네. 제가 볼 때는 구글이라는 기업이 원래 역량도 있는데 돈도 자기 돈도 많으니까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좀 구글이 여러모로 이제 그런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저도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그 제미나이 3 그 발표하기 전에도 사람들이 지금 오픈 AI 얘기를 많이 해도 어디서 제가 본 얘기인데 미국의 전문가들한테 최종적으로 이 AI 사업의 승자가 누가 될 것 같냐고 물으면 대부분이 구글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검색 엔진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약간? 이제 그런 것도 왜냐면 구글이 예전부터 제가 대학생 때니까 한 20여 년 전부터 구글이 이런 오픈 AI 같은 이런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를 구상해 왔던 게 그때 세르게이 부인이란 네리 페이지가 썼던 책을 제가 봤는데 물론 한글로 번역된 책이었죠. 네, 책을 봤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그때 예전에 검색 엔진을 하게 되면 네. 뭐 이제 검색 단어에 따라서 동음 이외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검색이 나오기도 하고 내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단어만 보고 검색이 막 됐잖아요. 근데 구글이 그때 20몇 년 전에 제가 5년 전에 대학교 때 책을 볼 때도 뭐냐면 단어 하나나 그런 걸 썼을 때 사람의 그 행동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분석해 검색해서 주는 게 자기들 궁극적 목표라는 얘기를 25년 전에 책에서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 그런 AI 이제 챗GPT, 제미나이 같은 그런 거를 이미 준비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가 먼저 터뜨려서 사람들이 오픈 AI만 생각을 하지만 챗GPT만 생각하지만 구글도 이미 그거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제미나이 3에서도 그런 영향이 저는 딱 포텐이 터지지 않았나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오픈 AI가 무조건 질 거라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이나 이제 뭐 이런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구글이 그래도 지금 현재 경쟁에서는 가장 앞서 있잖아요. 물론 이게 45.19 같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네. 지금 10km 시점에서 현재 1등이 끝까지 1등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동안에 이제 레퍼런스나 체력이나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꾸준히 해서 최종 결승점에도 먼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오픈 AI나 아마존은 워낙 저력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미국 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는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꽃놀이 팬 거죠. 그래서 먹을 때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당분간은 또 좀 조정 올 때마다 좋은 기회로 봐도 되지 않나 싶은데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4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메모리도 좋아졌고 정말 좋은데 2021년 코로나 고점 대비해서 한 4배 반 정도 올랐거든요. 주가가. 근데 삼성전자는 그때 고점이 9만 원 초반 정도인데 지금 이제 10만 원 전후니까 한 10%, 15%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금밖에 안 올랐다는 게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의 기대 수익을 봤을 때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높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뒤늦게 하이닉스에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 말고 지금 투자를 뒤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도체를 처음 이제 뒤늦게 출발하시는데 내가 뭘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히 다 사셔야 되고 ETF를 사시는 게 개인수는 제일 현명합니다만 굳이 개별 종목을 고르시겠다면은 비중은 삼성전자를 좀 더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아마존의 칩이 알파벳의 TPU처럼 좀 시장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걸로 보세요? 일단 아마존의 에이직은 생각보다 이것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구글이 지금 앞서죠. 앞으로
3, 40번은 바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지, 내가 잘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중에서 아마존의 에이직은 그 AI 담당하는 게 트레이닝, 인퍼런시아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갈 거. 아, 침 튀어라. 이게 뭐 딱 나오네요. 예. 그런 정리가 된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저기 나오네요. 예. 그렇게 나갈 겁니다. 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여기서 그러면 에이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걸 만들었는데 누가 뒤에서 만들었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글 TPU는 브로드컴 얘기했었죠. 아마존은 마블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발표한 건 좀 껄쩍지근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마존 웹 서비스 얘기 나오다 보니까 빵 떠버렸죠. 그렇게 나오는 게 나도 죽지 않았다. 그래서 이쪽들을 그래도 계속 또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러면 이제 에이직 관련돼서 나도 한 자락 할 수 있고 너도 한 자락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아마 또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 쪽들일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셨던 중국의 또 성과 화웨이 쪽에 나와서 손잡고 있는 그런 회사들 쪽들이 일단 거기서 한 축을 또 이어갈 거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 간의 경쟁이다 보니까 중국 쪽도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런 거 얘기 나왔을 때 그러면 또 이게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또 AI 조정이 미국 쪽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도 또 에이직은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서간다 이렇게 나면 또 그쪽들이 또 움직이고 막 그냥 계속 누가 앞서니 뒤서거니 하면서 결국엔 우리가 승리 이렇게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이 상황이 될 것 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깐 각사 그 칩 현황 봤을 때 잡룡이 하나 있잖아요. 맨 마지막 마이크로소프트. 잡이요? 잡? 예, 저쪽은 잡룡? 어때? 잡룡. 잡룡일 수도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잡룡이요? 네, 저 맨 아랫단에 있는 저 업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그렇죠. 그것도 있고 메타도 있고 아직 메타도 뭐 라마 이거 에이 저 오픈 소스 가지고 뭐 할래?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또 몰라요. 갑자기 또 뭐 보여줬는데 우와 이게 그러니까 저 가장 강점 있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인스타에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이미지를 가지고 그걸 또 디벨롭해서 거기서 뭐 성과를 보여준다. 그러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런 것과 함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학습할 때 또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스쳐 지나가다 봤는데 로빈훗 이런 애들도 준비하고 있어요. 예측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주가 예측 서비스. 예. 근데 그거를 구독 무료로 바꾸는데 이거 AI가 한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이 막 이제 여기저기서 또 이제 많은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서 얘기 나오는 것들을 막 또 확인하다가 학습해서 그걸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판매하려고 하는 거죠. 챗GPT한테 주가 물어봐도 잘 대답해 줍니다. 그런데 대표님 지금도 AI가 주가 예측해서 추천해주고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네, 망해요. 그거 믿었다가 망해요. 근데 그 로빈후드는 자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빅데이터 가지고 그렇죠. 가지고 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그래서 누가 난 여기서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서 막 격돌하면서 내 AI가 훨씬 더 좋지. 근데 뒤에 이제 백그라운드는 누구랑 같이 협력하고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그 종목들이 막 움직이고 앞으로 매매할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봐야지. 네. 이거를 뭐 이번에 구글이 이겼으니까 야 TPU가 이제 쭉 TOP 탑으로 가 TOP TPU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테슬라도 그룹이라고 있어요. 여기 그렇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반 애들은 많이 모르거든요. 테슬라 그룹이 어제 그저께 뉴스 보니까 그 롤에서 우리 T1의 페이커랑 한번 승부를 보자. 이게 그 뭐 이세돌이랑 알파고 붙었던 것처럼 롤을 이제 같이 게임은 붙어가지고 이제 한번 하다 일론 머스크가 먼저 제안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센세이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보면 영화 아이언맨의 모델이 일론 머스크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고 천재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그룹도 뭐 인공지능 그룹도 있기 때문에 사실 민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엎치락뒤치락 하고 우리나라 뭐 반도체 업체들은 꽃놀이 패고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꽃놀이 패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예. 꽃놀이패 얘기가 나와서 삼성전자가 이달 12일인가부터 그 새로운 갤럭시 Z 폴더블 폰, 트리플 폰? 트라이폴드 폰 죄송합니다. 2번 접는 그 핸드폰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촉매가 돼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반도체가 중요하지 뭐 그쪽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나온다고 그래봐야 350, 400 이렇게 되면 누가 사? 비싸더라고 가격이. 가격이 그 전에 있었던 폴더블 폰에 비해서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왜냐면 화면이 하나가 더 들어갔을 거고 거기 들어가는 힌지도 더 들어갔을 대신 거고. 10인치 크기니까 이제 탭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한때 게이머로서 제일 중요하게 봤던 거는 요 라인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번에 갤럭시 폴드 7도 보니까 많이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네. 근데 애플은 그보다 더 원합니다. 더 완벽한 화면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것 때문에 원래 내년 말에 애플에서도 폴더블 나온다고 그랬다가 네. 그 다음으로 갔다가 그래도 다시 나온다고 하는 게 여기서 뒤쳐지게 되면 더 안 될 것 같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그만큼 그 주름이라고 그러죠. 그걸 얼만큼 잘 개선하는지가 핵심인 것 같고 거기 또 내구도가 또 중요하고 거기서 많이 가다가 거기서 뭐가 기포 같은 게 붕 떠가지고 그걸로 또 되게 많대요. 그 AS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다 들어야 된답니다. 그럼 이거 앞에 거 액정 들어가면 거의 절반.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부담감도 있겠죠. 제가 볼 때 하드웨어는 네. 완전히 새롭게 센세이션한 게 나와야 그 회사의 주가나 실적에 확 영향을 주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안 하다가 했다. 이거는 얘기가 다른데 이게 이제는 예전에도 보면은 이제 그 스마트폰들이 아무리 갤럭시 S 뭐 25, 24, 26이 나오고 뭐 아이폰도 이제 16, 17 쭉 나와도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게 이게 기술력의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네. 이게 뭔가 안 되는 게 여기서만 된다. 이런 거지 뭐 이게 폴더블처럼 펼쳐진다. 그러니까 기기의 혁신,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서 혁신을 갖고 오는 건 없던 게 새로 생기지 않는 한은 일시적으로 잘 팔려서 주가가 뭐 이럴 수 있다라고 할지 몰라도 그걸로 이제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다, 새로운 실적 모멘텀이 된다고 보기엔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한 2번 정도 접히는 게 아니라 4번 정도 접히는 거 나오면은 좀 말고 다니는 거. 네, 롤러블 같은 거나 뭐 네. 4번 폴더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나오지 않는 이상 4-5번 접어서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네. 정도인데 10인치 크기의 탭이라면 사볼만 할 것 같아요. 한 가격 한 5천만 원 하겠죠. 거기까지 가기 전에 홀로그램이 나오겠죠, 먼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핸드폰보다는 반도체 쪽으로 더 장점이 있는 걸로 네, 말씀을 주셨고요. 저 이거 좀 궁금해서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네. 보고 싶은데 소비 동향으로 본 투자 전략하시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좀 봐주시죠. 네,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바뀌는 소비들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서 네. 한번 좀 뜯어와 봤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올리브영 데이터가 좀 나왔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K뷰티 쇼핑 트렌드를 올리브영으로 통해서 보게 되면 2022년과 약 3년 전 대비해서 올리브영에서 구매가 26배가 증가했대요. 와. 외국인이. 근데 이게 왜 저렇게 증가한 거예요? 저게 그렇게 콘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엄청난 도약인데 저게. 이게 아마 온라인까지 다 포함된 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K뷰티에 대한 영향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겠죠. 올리브영만 그러니까 11월 달까지입니다. 12월 남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게 그만큼 K뷰티에 대한 열정과 이렇게 왜 백악관 대변인도 와서 20 끝나자마자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사놓고 쫙 사진 찍는 게 그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특이한 거는 지역별 구매 건수 신장률인데 이건 근데 서울이 19.6배밖에 안 커졌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서울은 원래 워낙 내국인들도 컸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인데 외국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큰 데가 어디냐고 봤을 때 울산이 왜 클까요? 요거 데이터가 좀 특이합니다. 울산은 공장이에요. 저 조선 하시면서 그분들이 오셨죠. 네, 그분들이 와서 그분도 한국 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성장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다음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당연히 우리 이제 중국 분들 오셔가지고 들어갔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이해는 된다라는 쪽들인데 그만큼 그러니까 의외로 저 울산 거제 이쪽에 이제 예전에는 그 뭐죠 그 원룸 이거 만들어 놨었으면은 왜 또 호황 때만 다 찾다가 또 아니면 빠져나가고 그랬었는데 이젠 다 아시아마트가 생기고 있대요. 아시아마트 그거 다 그들이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보는 것 같고 이것도 특이하죠. 인당 브랜드 구매 개수 한 개 내가 좋아하는 거 한 개만 있다. 왜 웃으세요? 아니, 보통 올리브영 들어가면 한 개만 사가지고 나오는 분들은 많이 없을걸요? 아, 요게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아, 브랜드 내에서 브랜드. 4-5개를 샀다.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하나만 그거로만 쫙 사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삽니다. 아, 여러 브랜드를 산다라는 거죠. 10개 이상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가 그래서 제가 예전처럼 뭐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보니까 한율이라고 혹시 아세요? 화장품 브랜드. 예. 네. 예. 그걸 그러니까 가성비로 하면 그게 더 좋다면서요. 좀 처음 들었습니다. 조금 저가 라인이죠. 아 조금 예. 그나마 저가 라인.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서 내한테 그러니까 이래서 브랜드 시대가 맞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막 그러니까 이거 다 사서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좁혀지겠지만 지금은 다 사보는 추세다. 이게 좀 특이한 것 같고요. 게다가 내외국인 장바구니 일치율이 이거는 한국인들 뭐 사나 옆에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또 저번 how do you think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데이터 있는 것도 흥미롭네요. 저렇게 장바구니 일치율. 일치율이 한국인처럼 똑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쪽들인데 그런 쪽에서 또 구매 건수 신장률을 보니까 역시나 기초 화장품이 가장 많이 늘었다는 쪽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헬스 라이프, 헬시푸드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라이프가 그런 게 있다면서요. 안 돼. 네. 그리고 발 텄을 때 발에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덧신 양말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네요. 네, 그런 쪽인 것 같고. 헬시푸드는 건기식 그렇죠. 말하는 거고. 네. 두 개 합치게 되면 이쪽도 만만치 않게 크는구나. 이것도 나중에 가게 되면 K 건강 건기식 이렇게 나오면서 또 주비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나온 것 같고. 일단 이걸 또 보시게 되면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좀 비싼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1위는 스위tzerland. 한 잔에 13,000원이요. 야, 국밥이 11,000원일 텐데. 위원님 혹시 이번에 호주 가서 커피 한 잔 드셨나요? 스타벅스 가서? 스타벅스는 잘 안 갔고 그냥 호주는 워낙 커피가 유명하니까 다른 것들 좀 먹었습니다. 호주도 물가가 비싼 편인가요? 물가가 비싼 편이었죠. 특히나 약간 그 죄악 제품들에 대한 세금들이 상당했습니다. 네. 그렇구나. 결론은 결론은 스타벅스만 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구나. 근데 편이네요, 진짜. 왜 이렇게 됐느냐면은 원화가 약세로 가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냥 상대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더 비싸진 거예요, 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외국인들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미국에서는 8,500원 주고 사 먹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4,700원이다. 거의 반값이네요. 그렇죠. 환율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력이 외국인들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호텔값이 우리로 보게 되면 호텔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들은 이걸로 계산한다 그러면 반값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냥 스위트룸 갈까? 아무튼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가 이제 백화점 결제 얘기 나옵니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앵커님이 다녀오신 건가요? 이거는 내국인 외국인 합한 다 합한 겁니다. 다 합한 거보다 보니까 원래 이제 그 연말 때쯤에 항상 강하긴 해요. 근데 그거를 벌써 그때 작년은 솔직히 그게 있었죠. 그 계엄 사태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때도 일단은 강하긴 강했어요. 그거를 올해 11월 달에 다 넘겨버렸네요. 그만큼 내수 뭐 안 좋다 하는데 많이 쓰시네요 와서. 근데 백화점에 외국인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깜짝 놀랍니다. 근데 저만 슬리퍼 신고 가는 줄 알았더니 휴대 백화점에 그들도 슬리퍼 신고 오더라고요. 그들은 명품 슬리퍼. 차이점은 그겁니다. 제 노란 삼선 세레빠 막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목욕탕에 있는 구찌 슬리퍼 뭐 이런 거 신고. 저는 목욕탕 건데 큰일 날 뻔했네요. 농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 쪽에서 백화점 쪽들도 예전에 뭐 면세점을 안 꾸는 백화점이 강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쪽들도 강하다 이런 것들도 지금 소비 쪽에서 또 하나 나오는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있고